안녕하십니까.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우 선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영어 학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자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입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나고요. 지금 수시 합격자가 서서히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입시의 어떤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입시의 트렌드가 불과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학종이 대세였다고 한다면 지금 트렌드는 정시가 대세입니다. 그죠? 수시 2월 예상 인원을 가상해 볼 때 정시가 한 46%까지 치고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에 수능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정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시의 올해 영어 수능 시험이 좀 평이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평이했다고 하더라도 한 1등급 비율이 한 8% 선 정도, 8 내지 9% 정도로 이렇게 잡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정시의 수능 1등급 비율이 재작년이 5.7%, 그 다음에 작년이 한 7%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쉬웠다고 하더라도 한 8% 내지 9%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5%에서 한 7%의 1등급 비율이 과연 우리가 인원수를 대비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를 대조를 해보면, 일단 5%라는 얘기는 올해 수능의 응시자가 한 40만 명에서 43만 명 정도인데요. 그 인원을 대비시켜 보면 10%가 4만 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5%는 2만 등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한 7, 8%는 2만 5천 등 정도. 그러면 전국에서 2만 등 안에 들어야지 수능 1등급 영어를 받는다는 얘기인데, 2만 등이 과연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물론 왜냐하면 N수생이나 재수생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특목 자사고를 포함하면 그 학생들 비율만 따지더라도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 2만 명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 학생 중에서 영어 1등급 받는 확률이 정말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시에 있어서 영어의 변화가, 급격한 변화가 내년부터 일어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지금 현 고3 내년 수능칠 2022학년 수능부터 영어 성적이 2등급이 안 되면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영어가 절대평가로 돌아선 이후에 영어에 대한 어떤 중조성이 많이 약화됐고 이런 경향이 좀 보입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대학을 간 뒤의 상황을 또 생각해야 되겠죠. 대학을 간 뒤에 문이과를 부분 말고 교재가 다 뭡니까? 원서 교재죠. 원서를 읽어낼 수 있는 리딩의 역량이라든가 영어적인 면이 이렇게 필수적인 어떤 소양을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학부모님들도 그 점을 명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 상황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시 상황이 어떻느냐. 그러면 이제 수시의 경우에
영어 내신만 보느냐? 그거 아니라 그랬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교과 성격도 물론 중요하지만 비교과 영역에서 영어 구사력이라든가 영어 서기 실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두드러진 어떤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요 10개 대학에서 가장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학생부를 기록할 때 어떤 특정 학생의 영어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 영어 구사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어로 말하고 쓰는 능력이에요. 영어 문법 문제 푸는 능력이 영어 실력이라고 볼 수 없죠.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만. 그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 학생을 우선 선발한다는 게 가장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학종을 준비하시더라도 학종의 학생부 기록사항에 특정 학생의 영어 구사력이 뛰어난다. 그래서 영어하고 관련된 어떤 영어 에세이 대회라든가 물론 교내 대회죠. 그 다음에 영어 말하기 대회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서 수상을 했거나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그 다음에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런 문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학종 준비하시는 분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교과 성적만 좋으면 될 거 아니야. 영어 성적만. 근데 그거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학별로 영어를 반영하는 비율도 다르고요. 영어 성적을 반영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크게 둘로 나누죠. 크게 둘로 나누어서 입시 평가를 할 때 자체적으로 영어 과목을 평가의 몇 %, 뭐 15%, 20% 영어 점수를 반영하는 정해진 대학이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가감만 하는 대학이 있죠. 그래서 영어 점수를 반영을 하는 대학, 프로테이지로 반영을 하는 대학은 경희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한국외대라든가 한양대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균관대, 서울대, 고려대 뭐 이런 학교들은 주로 영어 점수 1등급, 2등급 차이에서 가감만 합니다. 그죠? 뭐 고려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몇 점, 2등급일 때는 마이너스 몇 점, 3등급일 때는 마이너스 몇 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 서울의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의 비율이 반영률이 20%거든요. 20%까지 적용시키면 영어 점수 반영이 만점이 200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점수차가 1등급과 2등급과 사이의 점수차가 10점이나 벌어집니다. 10점이나 벌어지고 연세대학교 인문계열이 한 7점, 한 8.5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가 한 7점 정도,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대학이 한 5점 정도의 그 변별력을 갖춥니다. 영어 자체를 그렇게 변별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주목해 봐야 될 대학이 고대라든가 뭐 이런 대학은 뭐 1점 차 정도죠. 1점 차 정도고, 그래서 자기가 영어 과목에 자신이 있으면 영어 반영 비율이 큰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시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영어에 자신이 없으면 영어 반영 비율이 떨어지는 대학을 선택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입시 접근 방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 목적이 뭐냐? 물론 점수 잘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도 중요한 거는 영어의 실력을 길러서 영어로 말하고 글 쓰는 능력을 향상시키자. 여기에 영어 교육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너무 단편적이고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 목표가 맞춰지면 영어 교육 자체에 대한 어떤 일거러짐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우선에 영어 학습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어 학습의 골든타임을 뭘 영어 학습의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냐면
가장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거죠.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얘기하는데, 공부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영어 학습의 골든타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굳이 골든타임, 비골든타임으로 나누느냐 그러면, 골든타임의 경우에는 골든타임과 비골든타임을 나누는 이유가요. 요즘 영어는 사실은 공교육적인 측면에서 보면 선행학습을 하지 말자 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추죠. 근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울산의 옥동 상황을 지켜보시면은 고등학교 3학년 수능에 관련된 거를 중1일 때 다 합니다. 심지어는 초등학교 5, 6학년이 고3 과정을 마스터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숱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들여다볼 때 나는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은 영어 점수를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착각이 심한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미 중학교에서 영어 실력의 전반적인 게 결정돼서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어 내신을 잘 받아야 되겠다. 그럼 영어 내신 1등급 받기가 쉬운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우리가 울산의 청원고라든지 울산 가고라든지 아니면 근처의 포고라든지 울산 외고에서 불합격한 친구들이 일반고로 넘어왔을 때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일반고 가서 1등급 받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애는 중학교 때 선행을 그다지 못한 상황인데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포기라는 거는 가장 어리석은 자리 선택이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선행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고등학교 가서 아주 영어 학습을 제대로 하기 위한 또 영어 성적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제가 영어 학습의 골든타임, 비골든타임을 나눈 겁니다. 이거는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학생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선행학습이 안 된 학생한테 가장 학습하기에 좋은 타이밍이 언제냐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든타임이라는 거는 크게 나누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보겠죠. 나눠봤을 때 전반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7월, 8월, 9월 3개월입니다. 이른바 여름방학이죠. 그 다음에 후반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겨울방학 타임이죠. 12월에서부터 3월까지 한 4개월 정도. 이럴 때가 왜 골든타임이냐? 내신 대비를 할 필요가 없죠. 그죠? 이 기간 동안에 오롯이 뭘 할 수 있다? 자기 영어 실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학습을 갖다가 구체화시키고 실행화시킬 수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어 학습의 골든타임을 나누어서 1년에 약 몇 개월 됩니까? 약 7개월 정도죠. 7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공부를 또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도 원활하게 성적을 받아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골든타임 시기에 영어 학습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드리자면 우선에 고1 같은 경우에는 영어 실력의 기본기 다지고 5일 문법 중심의 학습 로드맵을 짰죠. 그래서 학습 로드맵이라는 게 뭐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타이밍에 자기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학습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서죠. 계획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건물을 짓더라도 설계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계도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구축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로드맵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의 개념 없이 그냥 막 닥치는 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학습을 해가지고는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를 당해낼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고1 과정에 영어의 기본기를 다진다는 영어의 기본기는 당연히 뭡니까? 어휘와 문법입니다. 그죠? 어휘와 문법적인 측면을 잘 다져야 되는 시기로. 그 다음에 고2 과정에서 영어 실력의 디딤돌, 스태핑 스톤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구문 중심의 직독직해 역량을 강화한다. 구문이라는 게 뭘 구문이라고 하느냐 하면 영어의 독해가로 글이 표현되어 있을 때 그 글이 어떤 문법적인 구조 하에서 쓰여졌는가 이걸 아는 걸 구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걸 전공하면 신텍스, 구문론이라는 걸 다 배우게 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은 스트럭처라고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문력이 왜 필요하냐? 사실은 수능은 구문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죠. 구문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구문력이 왜 필요하느냐? 영어를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수적인 툴입니다. 그래서 구문력 향상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단계가 언제냐? 고2 단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3요. 영어 실력의 완성기입니다. 독해의 해석과 번역의 차이를 바탕으로 한 추론 역량을 극대화시킨다. 제가 자꾸만 추론이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 보기에는 주 친구가 얘기하는 추론이 뭐냐? 추론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가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 나리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미 아는 걸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고 그 다음에 뭔가를 개념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걸 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론의 핵심에는 암기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반복하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과거에 영어를 어떻게 배웠느냐. 주식 교육으로 배운 거는 우리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냥 외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외우는 상태는 그냥 외울 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이해를 수반하고 어떤 사물의 이치를 파악하고 자기 머릿속에 정리했던 것과 그냥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한 거하고는 차이가 없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를 바탕으로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창의적이고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찌 되느냐? 이해와 생각과 그 다음에 반복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어떤 팩터를 자기 나름대로 소화를 했을 때 그 속에서 크리에이티비티라는 의미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추론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제가 그 학부형님들한테 암기 영어 그 다음에 그 추론 영어 차이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봐라.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He made a solemn appearance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제 설명에 오신 학부님들 대부분 많으신 학부님들이 이 문장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왜 또 끄집어내느냐 그러면 영어에서 어떤 단편적인 암기가 주는 악영향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이걸 항상 예를 듭니다. 이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독직해의 개념으로 바라다 보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는 만들었다 하나의 조용한 나타남 이렇게 되겠죠. 근데 큰 뚝도 어떻습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터짐으로써 큰 뚝이 무너집니다. 자,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직독직해라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의 문장을 그대로 영어식으로 우리말로 바꾼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른바 뭡니까? 이게 직역을 직독직해라고 해요.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만들었다 하나의 조용한 나타남을 이렇게들 하죠. 뒤뚱치게 하라고.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직독직해만을 하고 이게 해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석을 하고 해석 단계에서 머물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다시 어찌해야 돼? 의역이 무슨 의역은 우리말 중심으로 쉽게 배우는 게 의역이에요. 우리말 중심으로.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말로 다듬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가 어떻게 됩니까? 조용히 나타났다. 여러분들 위에 문장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밑에 문장이 이해하기 쉽습니까? 밑에 문장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자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의사소통이라고 한다면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고 캐치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문장 중에서 우리가 어느 게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겠습니까? 이 문장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 단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이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영어의 전반적인 내용을 받아들일 때 이렇게 의욕적인 면도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3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구문 얘기를 했는데 구문은 뭐냐면 he가 주어고 이게 산부이고 이게 동사가 꾸며주고 이게 목적어다. 이거 파악하는 게 구문이에요. 그러면 수능에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뭘 요구합니까? 직역을 요구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바로 이거라고요, 이게. 바로 이거를 요구하는 게 영어 독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가기 위해서는 직독직해의 암기사항의 영어라고 한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해의 해석과 번역의 차이를 인지한다. 이 해석이라는 것은 직역을 얘기하고요. 번역이라는 것은 의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번역을 하면 아주 뭐 거창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죠. 동전의 앞면, 앞뒷면이죠. 그죠? 생각을 조금 더 많이 한다, 적게 한다는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부 학습론에 있어가지고 영어는 크게 나누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본다는 거죠. 말의 영어와 글의 영어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말의 영어와 글의 영어를 배워서 이걸 아웃풋으로 빼내야 된다는 거죠. 말하고 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영어를 배우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 큰 목적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고 작은 목적을 중심으로 움직일 때 하고 결과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 읽기인데 듣기, 읽기, 리스닝과 리딩 이게 인푸트죠. 이거 인푸트. 자,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듣기하고 읽기는 관계가 없다. 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듣기가 안 들릴 때 흔히 대가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듣기는 본만큼 들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만큼 들린다.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읽어야 많이 들립니다. 그 말씀입니다.
어휘, 그 다음에 문법과 용법, 이 중요 매개물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푸트와 아웃푸트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이게 어휘와 문법과 용법입니다. 용법이라는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요. 영어는 문법과 용법 이렇게 나눕니다. 문법은 영어로 그래마라고 하고요. 용법은 유세이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어 원서로 된 문법책을 보면 English Grammar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English Grammar and Usage라는 게 되어 있는 게 있고요. English Usage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문법과 용법을 다 섞어놨죠. 섞어놨어요. 그래서 그 어휘와 문법과 용법이 그만큼 영어의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걸 인식을 꼭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그러면 각 파트별로 어떻게 영어를 접근해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선의 단어, 어휘라는 거, 보캐블러리, 어휘를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 에티몰로지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에티몰로지가 뭐냐면 어원학입니다. 그 다음에 센트럴 아이디어는 이게 중심의 개념입니다. 중심의 개념. 자, 어원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어 중에서 볼트, 그 다음에 벌스 라는 스펠링으로 이렇게 스펠링이 들어가 있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뭐냐? 이게 투 턴을 의미한다. 턴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접두어로서 CON이 붙어서 컨볼트가 되면 무슨 뜻이냐? CON은 with together를 뜻하거든요. 함께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전환하다, 바꾼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접두어가 어가 붙으면 이거 A는 away를 뜻합니다. 그래서 turn away, 고개를 멀리 돌린다는 거예요. 회피한다는 뜻이에요. avert 하면 싫어한다, 회피한다. 그래서 그 명사형이 뭐가 되느냐 하면 aversion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혐오라는 뜻이죠. 되기 싫은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휘를 접근해 나가는 게 에티몰로지입니다. 어원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는 암기가 30%밖에 안 된다고 누차 얘기하는데, 그러면 반론이 제기됩니다. 뭐라고? 단어가 어떻게 암기가 안 되냐? 단어가 암기가 아닙니다. 단어가 어느 단계에 가면요, 단어도 이렇게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접근하면요, 바람직한 영어 접근 방법으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센트럴 아이디어가 뭐냐면 이게 중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중심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교실이다 그러면 교실에 관련된 단어들을 쭉 정리해 가는 게 그게 센트럴 아이디어라는 개념입니다. 중심의 개념으로 단어를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법과 용법의 접근은 단순 암기에 한계가 있다. understanding, 이해와 반복을 겸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부정사라는 말을 다들 아시잖아요. 부정사. 그럼 이 부정사가 한자로는 아니부자에 정할정자 품사사자를 쓴 거라고. 그럼 정할 수 없다 이 말이잖아. 그럼 몫은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사실은 부정사는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용법이 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용법이 몇 개? 동사의 기능과 명사의 기능, 형사의 기능, 부사의 기능 4개의 기능밖에 안 해요. 그래서 부정사가 뭐 어떤 개념인가를 우리가 개념적인부터 이해를 할 게 아니라 부정사의 라는 이름에서부터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법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가할게요. 그 다음에 듣기의 접근이다. 자, 듣기는 사운드 인티머시입니다. 소리 친숙입니다. 소리에 얼마나 친숙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소리에 노출되느냐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CNN이라든가 아니면은 BBC 방송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활용해 갖고 자꾸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그 다음에 리딩의 접근인데 독해는 어떻게 할 거냐. 추론적 접근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추론적 해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는 만들었다 하나의 조용한 나타남을 이기보다는 그는 조용히 나타났다고 파악할 때 그 속에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피킹은 우선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미국 사람들은 우리말 잘합니까? 못하잖아요.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거나 저거 우리말 못하는 거나 세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거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왜 우리 부끄러워합니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영어를 내뱉는 훈련을 자주 쌓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골든타임의 축적 학습 영역인데요. 우리가 공부할 때 참고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전반기에는 어휘와 문법 및 용법, 학교 내신을 목표로 해서 어휘와 문법, 용법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후반기에는 독해와 듣기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휘로 좋은 책이 복화 출생의 비밀이나 아니면 수능 영어 단어에 5분 분석된 단어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어집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법과 용법은 어법끝이라는 책이 괜찮고요. 독해는 수능 기출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한국사와 똑같은 레벨에서 영어를 들여다보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영어 학습은 단순하게 수능만 목표로 하면은 뭔가 영어 교육 방법에 있어 갖고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멀리 대학 과정 그 뒤의 과정을 고등학교 때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어 교육을 지도함에 있어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